너네는 절대 이란 땅에서는 핵 농축할 수가 없어. 우라늄 농축할 수 없어. 한국처럼 사와. 미국은 농축은 안 된다는 거고 이란은 농축은 주권과의 권리다. 만약에 이란이 핵 농축을 하는 걸로 핵 협정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재밌는 말합니다. 그건 두 나라의 협정이지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서 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에서 났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인도 파키스탄 서남아시아 났습니다. 계속 동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2022년 전란의 시대부터 뭐냐면 항상 메이저 국가가 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설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설마거든요. 대부분 당한 나라들이 설마에 다 당했어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이란이 사실상 그림자전이라고 네. 하잖아요. 대리전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안 나서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굳이 나설 필요는 없죠. 뒤에 지원을 하는 굳이.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이란의 혁명의 목표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거든요. 네. 이란이 봤을 때 억압받는 자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인 거고요. 이 사람들이 해방하는 게 혁명의 정신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대리 세력을 키웠고요. 대리 세력을 키우니까 이 대리 세력들, 이게 헤즈볼라나 예를 들면 후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후티도 일종의 대리 세력을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되냐면 2,000km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교전을 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이란으로서는 만약에 이런 대리 세력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전장은 이란 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부터 전장을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리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을 치기 위해서는 여기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네.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리세력이 팔레스타인 해방도 있지만 이란의 국가적인 안보를 지키는 하나의 전략이네요. 교두보가 됩니다. 이게 또 전략적이네요. 만약에 근데 이게 또 있어요. 2,000km 떠져 있는데 중간에 이제 이라크하고 사우디가 있거든요. 근데 탄도 미사일을 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다가 이게 잘못해서 그쵸. 이런 쪽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다음에 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때 항상 이라크 영공을 불법 침공해서 들어가요. 불법 침범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앵커님이 이라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우리 영공에서 불법 침범해서 우리 영공에서 미사일 쏘고 하면 이게 좋겠어요. 그게 아니란 좋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만 엮인 게 아니라 그 교전 과정에서 다른 국가에 만약에 하나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건 훨씬 더 복잡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양국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네타냐후 총리한테 이란 핵시설 공격하는 그런 방안은 좀 너희가 제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화통화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일단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를 해고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미국도 나름의 무력 행사를 할 텐데 네. 지금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죄를 뿌리는 것 같으니까 네. 참으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정점은 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만간 이 협상이 파장이냐 아니면은 협상이 극적으로 되느냐. 미국과 이란과의 미국과 이란. 협상이요. 그래서 네. 지금 양쪽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모든 압박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나오는 거는 미국에서 이란과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면 공격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군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대피령을 내렸어요, 일단. 그거는 굉장히 좀 시그널이 있는 네,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진짜로 할 거냐 아니면 압박이냐. 그래서 지금 그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안에 대해서 심사숙고에 들어갔고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무력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사인을 보여주는데 네. 이것도 압박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아무튼 큰 축하 파티가 열리던가 네. 아니면 난장판이 열리던가 둘 중에 네. 하나가 되는 대상. 어쨌든 무슨 일이든 열리군요. 네. 판이 깔릴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어쨌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오는 건 미국이 일단 하는 거고 네. 자꾸만 주변에서 이스라엘도 자꾸만 그래가지고 우리 협상에 그 막아 끼지 않게 하라는 게
미국이 네탄야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서 나온 사우디와의 관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전쟁이 만약에 끝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지금은 약간 뒤로 친하게 지내는 중이고, 이제는 우리 대놓고 좀 친하게 지낼게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사우디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정치적 의미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사우디도 내심 여러 가지를 바랄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서 물류가 지나가면 이게 앉아서 돈 버는 겁니다, 사실. 싱가포르요. 너무 정확하게 이해가 네. 됐어요. 이게- 앉아서 그 통행료 받는 예, 거군요. 근데 지금 사우디가 네. 뭐 네옴시티 한다고 뭐 이상한 거 했다가 지금 사우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가장 이제 형님격인데 수니파 쪽에서 성형격인데 좀 모양이 빠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돌파가 필요하거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우디의 희망과는 반대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유가가 떨어진 이유에는 또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유가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서 새로운 활력원이나 동력원이 생긴다면 사우디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네, 사우디. 예, 그렇죠. 네. 사우디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약속하면 손 잡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네, 하네요. 일단은 전쟁이 끝나야 네, 돼요. 전쟁이 휴전이 끝날 예. 가능성이 지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란 있어요. 문제도 빨리 해결이 돼야 네.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명확한 선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면 사우디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겁니다. 네, 사우디 입장에서도 그걸 지금 바라고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앉아서 돈 버는 일이라고 하니 앉아 그 경제적으로도 네, 그리고 네. 정치 외교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필요한 네. 그런 순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럼 이 중동 그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이제 관계를 이제 좀 지켜봤는데 이 판도가 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하지만 예측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이스라엘이 휴전해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고 네. 이란 핵협정이 잘 돼서 이란 제재가 풀리면서 경제 흐름이 지역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런데 핵협정이 어떻게 끝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반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협정이 성공을 했다. 근데 핵협정을 딱 보니까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낮은 수준인 3% 정도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 요구하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요구하는 건 하마스 너네들은 절대 가자에서 다시는 통치할 수 없어. 네. 그러면 우리가 그만둘 수 있어 이거고요. 이란은 뭐냐면 이란한테는 너네는 절대 이란 땅에서는 핵 농축할 수가 없어. 우라늄 농축할 수 없어. 한국처럼 사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이란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건 다 포기를 해도 핵 농축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미국도 얘기를 농축을 못하게 하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지금 핵협정의 그건데요. 미국은 농축은 안 된다는 거고 이란은 농축은 주권과의 권리다. 그러면 이걸 농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마지막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느 수준에서 농축을 할 수 있게 네. 허용할 것이냐. 허용할 것이냐. 그런데 아예 미국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와라. 사와라. 네, 한국처럼 사와라. 네. 연료를 사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근데 이란은 아니 그거는 한국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다. 농축 권리다. 그래서 3%라도 한다. 예, 그게 지금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이란의 이제 협상을 보고 이스라엘이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움직일 가능성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높은 상황인 이스라엘 이런 거네요. 얘기까지 했어요. 미국과 이란이 핵협정을 성공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란이 핵 농축을 하는 걸로 핵협정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재밌는 말합니다. 그건 두 나라의 협정이지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파기할 수밖에 없다. 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또 이제 쭉 그 세계 지도를 펴고 봤을 때 사실 뭐 중동에만 국한해서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또 이스라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은 중동에 진출할 때 굉장히 중립적인 자세였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도 중국 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 제품 많이 쓰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2023년 10월 7일 이후입니다. 이때 어쩔 수 없자기보다는 당연하게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했고 이스라엘은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월 7일 이후에 전 세계 각국이 메시지를 냈을 때 중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어떤 동정의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유감의 표시도 안 했고 애도도 안 했고 인도적 동정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자동차를 그렇게 파는 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10월 7일 이후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국을 의심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많이 수출이 되고. 근데 이스라엘 네. 자동차 파는 것보다 아랍에 파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 가지 군사적 긴밀한 군사적 협력을 중동 국가에서 많이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동 국가에 중국제 무기가 하나 둘씩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전투기가 들어가고 미사일이 들어가고 이럴 기회가 아직은 이게 본격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이럴 기회가 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지금 시각을 이스라엘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제 무기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스라엘으로서도 이 중국을 신경을 안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붙었을 때 파키스탄 무슬림 국가잖아요. 파키스탄의 대부분의 무기가 중국제였습니다. 미사일도 중국제, 전투기도 중국제. 이게 라팔을 떨어뜨렸잖아요. 인도군의 라팔, 프랑스의 라팔을 떨어뜨렸거든요. 네. 이건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렇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과 중국의 관계는요. 2023년 10월 7일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그 트레이딩 파트너라고 네. 하죠. 무역 대상 중에 세 손가락에 들은 게 중국이었습니다. 미국, EU, 중국이거든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했는데 10월 7일 이후에 우리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아주 압도적으로 팔레스타인 쪽을 지지를 하고 나왔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화가 나죠. 네.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예, 팔레스타인 빼고 21개 아랍 국가한테 파는 게 더 낫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중동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요 이스라엘이 이자도 얘기 안 합니다. 이스라엘 이자를 얘기는 좀 아랍 시장도 끝나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정도 선을 그냥 유지하면서 갈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았던 것 중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그 몰아붙이기 전까지도 몰아붙일 때에도 이스라엘은 중국과 굉장히 친했어요. 중국의 공사를 그 하이파라든지 이런 항구 공사도 맡기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떨어진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죠. 네. 예, 그러나 또 국가 관계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양국의 관계는 도전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에 있다. 아무튼 중국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변했다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좀 심상했다. 예, 확실히 변했다고. 네, 제가 좀. 이거 저도 이제 그쪽 분들 이스라엘 쪽 분들한테 들어가지고 네, 그분들도 어쨌든 그분들의 심중이 가장 네, 어떻게 네. 보면 정확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무서운 이유가 전쟁이 2022년부터 전란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유럽에서 중동으로 오고 중동에서 인도 파키스탄으로 오고 점점 이 동아시아 쪽으로 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럴 가능성에 확실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또 이제 분단 국가니까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 끝나면 그 다음에는 동아시아로 올 거다. 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중동 친구들도 니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움직임이 동아시아 쪽으로 오니까 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준비해야죠. 뭐 우리는 항상 위협 속에서 살아온 나라고 지금 너무나 평화가 되니까 네.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의견과 우리 뜻과 상관없이 말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정말 현명하게 우리 뜻과 상관없이 말려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어딘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그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서 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에서 났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인도 파키스탄 서남아시아에 났습니다. 계속 동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냉전 이후의 국제적 분쟁을 보면 가끔 강대국이 낀 경우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약소국이나 저 주변국들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2022년 전란의 시대부터 뭐냐면 항상 메이저국가 껴 있습니다.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 다음에 계속 동쪽으로 온다면 결국은 어디겠냐.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중국의 대만 침공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동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설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설마거든요. 대부분 당한 나라들이 설마에 다 당했어요. 앞서서 이스라엘도. 예, 네.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모사담은 세계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설마에 또 당했단 말이에요. 전 이 설마가 절대 우리나라한테는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헤드쿼터에 계신 분들이 좀 현대전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현대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북한을 놓고 봤을 때 이미 북한은 궁극의 전략 무기가 있잖아요. 핵 전력에서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 핵 우산이 있다 한들 도대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란도 핵을 좀 어떻게 보면 포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근데 이란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을 건데 언제 우리가 당할지 모르니까 일본처럼 된 나라가 되겠다. 네. 일본은 핵은 만들지는 않지만 만들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국가적인 목표인 것 아, 같아요. 이른바 잠재적 핵. 잠재생 예. 네. 그러니까 핵 문턱에만 가 있고 만들진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또 여러 나라가 우리 공격을 할 때는 그때는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이게 것 참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우크라이나의 그 역사를 보면 그 핵을 포기하면서 사실 네. 지금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중동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이 좀 이렇게 반면 교사를 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반면교사를 안 사면 그게 바보죠, 사실. 우리도 지금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설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그 답답한 그 마음이 좀 느껴졌거든요. 두 분 다. 그런 이제 전쟁에 대한 대비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중동과의 협력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안이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또 필요한 때인 것 같거든요. 교수님 먼저 우리는 중동이랑 좀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될까요? 정상 외교를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는 것과 총리가 가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예. 제가 뭐 꼭 지난 정부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문재인 정부 때 이 총리가 주로 순방을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반드시 국가원수가 가서 직접 마주 보면서 예. 그러면은 실무진에서 안 되는 것도 국가원수끼리 결정하면 그냥 되는 좀 거거든요. 통 크게 또 해결되는 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영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네. 특히 중동 국가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거는 기대들이 커요. 물론 이제 중동 국가들이 우리가 좀 좋은 상대이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술력은 좋아도 국가 브랜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독일제, 일제보다는 선택권이 좀 낮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는 한국어 하고 하면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술 이전을 너무 잘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오히려 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 해줘야 되는 건데 앞으로 우리 새 정부가 그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 중동 국가들을 새 정부가 다룰 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또 대통령 차원에서 다룰 때 좀 이 포인트는 명심을 하고 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가장 우리가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저는 솔직히 이제 이 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요. 국방 수출은 조용히. 네. 예. 국방 수출은 제발 조용히. 예. 그리고 기술 누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국가가 지원해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이 되잖아요. 네.
산업 스파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 스파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약해요. 그러면 저 같아도 하겠어요. 한번 한 수십억 돈 벌고 한 2년 살고 나오면 되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예 기술 유출이 해서 뭐 1억이든 2억이든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본보기를 보여서 평생 감옥에서 보내거나 네. 거기 한 1000배에 되는 돈을 물어내거나 그렇게 막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들어간 기술을 외국에 다 넘겨주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특히 우리 국회가 아주 강력하게 산업 스파이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목소리가 가장 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많이 뵀는데. 대표님도 해안을 좀 주십시오. 중동 정책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경제적 부분이 큽니다.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특히 중동의 굉장히 유력한 국가들이 우리 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무기를 수출했을 네. 때 여기에 대한 엠바고가 세요. 엠바고. 네. 엠바고 굉장히 세요. 비밀 지켜달라는 네, 엠바고요. 굉장히 세요. 네. 근데 엠바고 제대로 못 지켜서 우리가 틀어진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훈을 굉장히 살려야 돼요. 엠바고를 왜 못 지켰던 거예요? 이제 잘못 언론에 나가가지고 언론에서 먼저 터트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언론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또 그 특종 잡은 입장에서는 간질간질해서 그렇구나. 근데 이거 국익을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핵심 국익과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 목표가 뭔지를 위에 계신 분들이 명확히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 이게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정확한 국가 전략 목표와 핵심 이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다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게 아니에요. 정권 바뀔 때마다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무진 차원도 다 바뀌어버리니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산업스파이법? 이 간첩법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너무 오래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뭐냐면 북한만 간첩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지금 눈 빠지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전 이 모양 이 꼴 말씀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가? 조금 더 네. 눈을 뜨셔야 됩니다. 네. 전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어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고 또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면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두 분의 목소리가 오늘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방산 시장의 기회도 찾고 또 반면교사 삼을 것들은 삼아가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이 민간인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도 또 대한민국 국격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